아시안컵에 나선 대한민국 대표팀이 조별리그 첫 상대인 바레인을 맞이해 3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시작부터 전반전이 끝날 때까지 대한민국 대표팀의 공격은 사실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후반 들어 공격이 점차 살아나기 시작했고 공격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의 미친 활약으로 우리가 승점 3점을 획득할 수 있었죠. 오늘은 우리 공격이 왜 전반에는 답답했고 하지만 후반에는 점차 살아나기 시작했는지 클린스만 감독이 선택한 전술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클린스만은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반전을 답답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 있었죠. 4-4-2는 전방에 2명의 공격수를 배치하는 전형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미드필더가 5명이 아닌 4명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4-2의 클래식한 전술적 특성답게 클린스만 감독은 좌우 양 윙어들을 굉장히 와이드하게 벌린 상태로 경기를 진행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선수단의 간격이 굉장히 멀어지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할 미드필더로 황인범 선수 혼자 전진해 있었고 후방 빌드업과 수비를 위해서는 박용우 선수 혼자 남아있게 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이 굉장히 휑해 보이죠. 이러면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적어도 한 명의 풀백이 인버티드로 안쪽에 들어와 인원수를 채워주거나 아니면 포스테코글 감독처럼 2명 모두를 안쪽으로 집어넣어 중앙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전술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클래식한 4-4-2처럼 양 풀백들까지도 모두 와이드하게 벌린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박용우 선수와 황인범 선수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며 수비를 위해 두 줄을 세우는 4-4-2 또는 상황에 따라서 4-5-1에서 5-4-1 전형으로 대응하는 바레인에게 중원에서 활로뿐만 아니라 박스 안에서도 공간을 찾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니 응당 계속해서 사이드로 볼을 돌리게 되고 확률 낮은 크로스를 수차례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측면을 노리는 이 전술이 전반전 동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좌측 윙어를 맡은 이재성 선수가 측면 공략이 여의치 않았고 우측 윙어였던 이강인 선수 역시 터치라인을 따라서 직선적으로 전진하는 것을 매우 선호하는 선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경우 가까운 곳에 동료가 없다 보니 패스워크를 이용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혼자 박스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기에도 사실 굉장히 수비가 촘촘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양쪽 풀백이었던 서령우 선수와 이기재 선수가 활발한 오버래핑이나 언더래핑으로 상대의 골라인 깊숙이까지 전진해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앙에 적은 선수를 두고 측면을 파고드는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 측면 공략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최전방에 위치했던 조규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 내내 많은 패스 공급을 받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전형 때문에 수비 시에도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상대는 중앙에 숫자가 많은데 우리는 너무 와이드하게 벌리다 보니 중앙에 공간을 많이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우리가 공격 작업에서 실수로 볼의 소유권을 잃게 되면 박용우 선수 혼자서 커버해야 하는 이 넓은 공간을 통해 그들이 노리는 한방 역습 전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바레인 선수들의 마무리가 약했고 김민재, 정승현 센터백 듀오가 그들을 잘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처럼 공격의 활로도 못 찾고 수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와이드한 4-4-2를 클린스만 감독은 왜 사용한 것일까요? 정말 이 전술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분명 경기를 볼 당시에는 답답함이 느껴졌지만 거기에는 나름 유리하게 작용하는 전술적 이득이 있었습니다. 만약 공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 간격 유지를 하기 위해서 선수단 전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공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바레인 선수들도 그에 따라 같이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좌우로 넓게 벌린 다음 계속해서 공을 좌우로 이동시키면서 공격을 주도하면 그만큼 상대는 경기장에서 더 많은 횡적 움직임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지 기온과 햇살이 무척 덥고 뜨겁다는 것입니다. 같은 경기를 뛰어도 체력적 고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이렇게 상대를 계속 크게 움직이게 하는 포메이션이다 보니 바레인 선수들은 확실히 후반 들어 선수들 사이에 전후 좌우 간격이 벌어지며 전반전과는 다르게 공간이 점차 크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기재 선수를 빼고 서령우 선수를 왼쪽에 김태환 선수를 우측 풀백으로 넣으며 공격 전술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장 강력했던 변화는 김태환 선수의 투입과 이강인의 역할 변화였습니다. 상대 수비 간격이 벌어지자 김태환 선수는 특유의 스피드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전진을 감행해주며 상대 수비를 끌어주었고 이강인 선수는 그때 발생하는 더 넓어진 공간을 이용해 전반전 터치라인 근처에 위치하는 다르게 점차 안쪽으로 들어와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까지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중앙에서 미친 궤적의 중거리 슈팅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서령우 선수가 좌측으로 이동한 후 왼쪽 공격이 잘 풀리자 우리 대표팀 공격의 시작점인 김민재 선수가 더욱 전진해 날카로운 패스를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까 바레인 수비는 그쪽으로 쏠리게 되며 중앙의 간격을 더욱 많이 허용하기 시작했고, 이강인 선수는 그 반대쪽인 우측 빈 공간을 잘 활용하며 쇄도해 황인범 선수의 패스를 받아 쐐기골도 넣을 수 있었습니다. 3대1로 스코어가 벌어지자 더욱 움직임이 떨어진 바레인은 간격 유지에서도 스피드면에서도 급격하게 그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 타이밍에 그 중앙에 넓어진 간격을 활용하기 위해 조규성을 빼고 중앙에 홍현석을 투입했죠. 이러자 전반전과는 다르게 볼 줄기가 돌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성을 빼고 정호용을 투입하며 지친 바레인의 우측 수비를 해집기 시작하면서 손흥민을 원톱으로 놓아 상대 라인을 깨는 것으로 전술을 바꿔 마치 토트넘에서 후반전 중반 이후 히샬리송을 빼고 손흥민 원톱으로 전향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유사한 전술적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득점을 하지는 못했지만 팀 전술적으로는 분명 몇 차례 득점 찬스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부분도 있었지만 전술적으로 공격 기회를 창출해 결과적으로 상대를 무너뜨린 전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의문은 남습니다. 우선 FIFA 랭킹 23위의 대한민국이 굳이 FIFA 랭킹 86위의 바레인을 상대로 이렇게 후반을 노리며 전반을 고전하는 전술을 해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레인 선수들의 개인적 능력이나 전술적 역할 수행 능력에 비해 우리 선수들의 능력이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4-4-2로 U자 패스를 하기보다는 4-2-3-1이나 4-3-3처럼 중앙의 선수를 더 많이 두고 중원을 제압하는 전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측면을 공략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측면을 계속 타고 들어가는 전개보다는 중앙을 거쳐서 상대 수비를 모았다가 측면으로 다시 벌리며 간격을 흔드는 공격이 좀 더 위협적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예 초반부터 점수차를 벌리며 대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후반부에 주전 선수들을 대거 교체하는 전략도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토너먼트 대회의 특성상 사나흘 간격으로 경기를 치러야 하는 대표팀에게는 빠른 교체를 통해 체력 안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상대가 밀집 수비로 나올 시에 중앙을 공략하는 전술이 의외로 쉽게 뚫리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점을 포기하고 클린스만 감독이 의도적으로 와이드한 4-4-2를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초반부터 압도적인 승리를 열망했던 국내 팬들의 기대와는 사뭇 달라도 너무 달랐던 첫 경기 전반전 전술 운용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답답함을 유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의문은 이처럼 중앙이 열리는 와이드한 4-4-2를 과연 일본 같은 팀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선 공격에서의 우려되는 점은 고립입니다. 콘테 시절 측면 공격을 고집하던 토트넘은 결국 전진이 어려운 상황에 수차례 봉착했습니다. 일본이나 이란, 호주 같은 팀을 상대로 측면만을 고집하는 공격 방식은 자칫 전진하지도 못하고 주도권을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수비에서 우려되는 점은 텅 빈 중앙입니다. 일본은 중앙에서 빠른 패스로 역습과 빌드업을 모두 잘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 같은 팀들을 상대로 박용우 선수 혼자서 최종 수비 라인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할 수 있겠죠. 상대의 체력을 떨어뜨리는 전략도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쿼드의 20명이 유럽파인 일본은 교체카드 5명을 모두 사용해도 팀 전체의 능력이 떨어지는 폭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게 적은 손실로 후반 체력적인 저하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기에 후반전 중반 이후 간격이 심하게 벌어지던 바레인과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물론 일본전에서 우리는 다른 포메이션을 가동할 수도 있겠지만 짧은 일정 속에서 여러가지 포메이션을 수준급으로 완성도 높게 준비하기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기 토너먼트에서는 다양한 포메이션보다 확실한 포메이션이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과연 클린스만 감독이 이 대회의 주무기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무척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다음 상대는 바레인보다 FIFA 랭킹이 한 단계 아래인 87위의 요르단입니다. 현재 요르단은 1승을 따냈기 때문에 그들이 16강에 진출할 확률은 97.55%로 대한민국의 99.23%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굳이 무리해서 승리하려기보다는 어쩌면 수비적인 자세로 무승부를 가져오는 것에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침대 축구를 볼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경기에서도 우리 대표팀은 어쩌면 같은 식의 전술로 나서지 않을까 전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전반전은 조금 답답한 양상으로 이어질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후반전을 기대하며 그 경기를 지켜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빠른 선제골로 더욱 쉽게 승기를 잡기 바라지만요. 부디 빠른 다득점으로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 물론이고 첫 경기에서 받은 5장의 옐로우 카드까지 편안하게 세탁할 수 있는 경기가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